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책임과 권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만 무겁게 지고 권한과 혜택이 없다면 문제겠죠. 성과 연봉제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끌어내고 합당한 책임과 또 그에 따른 권한, 성과를 부여하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걸 평가하고 추진하는 경영진은 어떨까요?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책임에 관한 부분은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경영실책과 부실이라는 최근 구조조정의 핵심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게 대기업과 대형 유통회사만의 할인축제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문제점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재정이든 금리든 책임지고 현 경제를 살려줄 사람들 국민은 원합니다. 양경제수장의 신경전과 추경에 대한 이야기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하게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성과연봉제 논란은 올 한 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입니다.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부문에는 확실하게 도입하겠다라는 정부 메시지 때문에 뜨거웠는데 결국 파업까지 일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경영진에겐 성과를 관리할 목적에 따른 보수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 사원과 직원들에게 성과 연봉제가 있다면 경영진에겐 보수환수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익을 냈을 땐 성과급을 주되 이것이 거짓 공시나 혹은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환수한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경영진에 대해서 이런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책임을 묻는 제도는 미약했습니다. 실제 책임 단계에서도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영진에 대한 보수,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법망으로는 경영진의 책임 또 그 무게를 물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건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또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이긴 할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손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성과연봉제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냐, 공정한가가 문제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 또 경영진을 상대로 한 보수환수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수환수제도는 최고 경영자나 임원 등 사회 구성원이 회계 부정을 통해 단기의 경영 성과를 상향 조정하여, 즉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조작된 이익으로 성과급을 받아들인 경우 이를 다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네. 단 무조건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훗날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회계 부정이 적발되어 재무제표를 제작성하게 될 때 제작성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환수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성적이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꾸몄을 때는 나중이라도 그 좋았던 성적에 대한 성과급을 다 뺏는다, 이런, 다는 아니지만 뺏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를 들어서 100억 적자인 회사가 이제 분식회계로 단기에 100억 원 흑자로 속여서 성과급을 20억 원 받아갔는데요. 네. 훗날 회계 부정이 감사인한테 이제 적발되면 과거의 재무제표를 다시 100억 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네. 만약에 보수환수 제도가 있다면 이런 회계 부정을 통해 받아간 20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간 받았던 보수라든지 또 성과에 대한 환수도 가능한데, 물론 또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일 텐데, 올해 8월로 시행된 이 법률 때문에 이런 보수 환수제, 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 분위기랑 조금 달라서요. 네. 이 보수환수 제도가 미국에 이제 2002년부터 이제 회계 개혁 법안에서 처음 나타나고 2007년 말에 이 제도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보수환수 제도를 상장 기업에 대해서 의무 도입하려는 규정이 미국 증권감독기구의 의결을 통과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몇몇 자발적인 도입 기업들이 있지만 의무 수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 보상 체계 모범 기준에 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권고하는 내용이 한 줄 정도 있었거든요. 보수환수제도 관련해서. 근데 이 제도 그 기준이 아예 모범 기준에서 사라졌는데 저도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2010년 말에도 성과 보상 체계 모범 규준이라는 이 제도 안에 보수를 환수하거나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데요. 2014년에는 축소, 2016년에는 와서는 지금 제대로 이 법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용이 좀 다르게 바뀐 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은 아니고 규정에서 이제 권고사항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졌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보수 환수 제도에 대한 국내의 그 입장을 보고 이제 국회에서도 상법을 개정하거나 보수 환수 제도 법안을 정당과 관계없이 입법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네. 자, 이 국내 금융권 톱10 상위 10인의 평균 보수가 오늘 보도가 됐는데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직원의 22배 정도입니다. 물론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데 이 보수환수제의 취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경영의 책임을 묻겠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축소된다라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점은 없을까요? 예, 이 보수환수 제도가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강조된 부분이 이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회사가 망했지만 정작 경영진이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성과급으로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회계부정을 통한 이익 조정을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보수환수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가 회계부정을 통해 성과급을 받아가도 다시 토해낼 가능성이 없으면 회계부정을 수행하지 않을 텐데 이 네.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환수 대상이나 범위가 축소된다면 회계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 회계부정이라는 건 경영 성적표를 조작하는 얘기인데요.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라든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이 지원금 문제를 놓고 대출 문제를 놓고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적표를 조작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졌다라는 건데 정작 지금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놓고 팽팽한 파업과 좀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를 물어서 심지어는 저성과자를 퇴출시킨다라는 이제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 부실에 대해서는 전혀 견제하거나 물을 도구가 없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지금 이런 보도에 대한 반응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상황을? 예, 이 성과연봉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네네. 성과연봉제 취지는 일단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높이면 그만큼 더 많이 받아가니까요. 근데 이 중요한 점은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예를 들어 딸기를 딴다든지 아니면 단순 노동 업무를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준다면 성과보상 체계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나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 성과를 측정할 때 이게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측정이 되면 성과연봉제 해당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네. 또 이 성과연봉제를 조직 구성원들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요. 눈에 네. 보이는 성과만을 양산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수환수 제도가 이런 성과보상제의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정작 임원들이 성과급의 과실을 이제 먹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 돼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불안전 판매 우려까지도 이 성과연봉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바로 이 보수환수제가 좀 보완제로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좀 비정상적인 성과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을 텐데 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앞서 쭉 설명해 주셨지만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고 시행되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또 잘 되는 면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미국에서 이 사빈스 옥슬리법이 2002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때 보수환수 제도를 두었지만 환수를 할 때 경영진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법률적 논쟁이 커서 실제로 환수가 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런
뭐 금융 사기 사건,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 등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과다 보수 등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환경이 조성됐고요. 2010년에 이제 도드 프랭크 액트가 도입이 되면서 보수환수 제도를 엄청 강력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법 폐기 규정을 빼고 범위 대상 이사를 확대하고 보수환수 기간을 늘려서 보수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요. 최근 미국,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 보수환수 제도를 두지 않으면 상장 폐지되도록 이 규정을 만들어놨고요. 재무제표 제작성만 되더라도 뭐 실수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데요. 뭐 미국 최근에 영국은 뭐 10년치 성과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렇게까지 해외가 선진국이 또 금융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이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특히 보수 환수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만큼 경영진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판단이라든가 혹은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회계 공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역설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보수환수 제도가 일단 보수를 환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계 부정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보수환수 제도를 최근에는 뭐 포춘아시아 선정한 500대 기업들 대부분이 보수환수 제도를 뭐 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 제도를 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회사는 투명하다, 회계 부정이 없다라는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없다면 뭐 상장 폐지될 정도라고 하면 그만큼 또 사회적인 신뢰가 또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신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 초 여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정말 충격을 주고 국민들에게 어떤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는데 지금 뭐 금융위원장도 좀 긍정적으로 이 보수환수제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다 그냥 월급쟁이로 돌아서서 아주 소극적으로 경영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좀 다시금 적용 또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이 보수환수 제도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좀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사태 이후에도 이제 분식회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회계 개혁 법안을 본떠서 이제 몇 가지 회계 개혁 법안을 우리나라에서도 통과시켰는데 들어오면서 이 법안들이 이제 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유명무실해진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보수 환수 제도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 환수 제도 대상이 이제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제표 제작성이 밝혀져서 이익을 상향 조정해서 성과급을 받아갔다면 무조건 환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보수환수 제도 기간을 충분히 늘려서 잡아야 회계 부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영국, 미국처럼 기업의 투명성 또 사람들이 기업이라 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도입됐을 경우에? 일단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요, 보수환수 제도를 도입한 것만으로 이 회사의 뭐 주가가 상승하고 뭐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뭐 거의 회계학자로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개설되는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첫 단추를 이렇게 교수님 제안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촘촘하게 짤 수 있다면 정말 이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손혁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듣고 있으면 어려운 말 같지만 자꾸 듣고 또 매일 들으면 쉬워질 수도 있는 게 경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퀴즈 풀면서 그렇게 경제와 한 걸음 다가서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장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이것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것에 포함되는 세금이죠. 기존엔 자동 이체로만 낼 수 있었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같은 것들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받을 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이것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된다는 점, 국가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국세와는 다르지만 공공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세라는 점, 무상 강제징수라는 점 등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주요한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여파, 시장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울 시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생활도 손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은 스스로를 니트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 니트족,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잠시 후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영란법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서울 시내를 봤더니 숙박업소와 음식점 4곳 중 한 곳은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1,200곳을 대상으로 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좀 물었는데요. 이 전체 업종 가운데서 음식 숙박업의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숙박과 음식업 중에서 28% 정도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중에 80%는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좀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전체 응답 업종을 보면 16%가 매출에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가운데 70%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매출 감소폭을 묻는 질문에는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9%, 10에서 30%가 61%였습니다. 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이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66%, 운영자금 지원이 44%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기본 취지는 부정 청탁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너무 액수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말 경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숨통이 트일까요? 그나마 좀 좋게 좀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 지표를 함께 조사를 했는데, 올해 3분기 실적 지수가 77.2, 4분기 전망 지수가 86.5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면서 아직 여전히 크게 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2분기
시와 비교를 하면 실적 지수와 전망 지수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수출 부진에다 구조조정 폭풍 등의 여파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긴 한데 연말 성수기 또 추경 집행 등에 따른 이 정부의 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내수가 좀 그나마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숨 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거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을 봤더니 보험료 제때 내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네요. 네, 윤소아 정의당 의원실의 자료인데요.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전체 청년이 286만 5,700명 정도였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131만 1,200명, 약 46%,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 정도가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이 납부 예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110만 9,500명 중에서 이 17.6%에 해당하는 19만 5,600명이 이 새로 가입하자마자 바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 납부 예외는 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재학이나 군복무,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못 내는 상황 아닌가요?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요.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처한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액수도 좀 많아진다는 데 있는데 납부 예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나중에 받게 될 보험금도 줄면서 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네,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도 어렵다라는 좀 슬픈 얘기 같기도 합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저희 오늘 퀴즈에도 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고 이 지방세수 징수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해서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지방세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자동이체로 세금을 낼 수 있긴 했는데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자동이체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이 좀 적용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카드 생활에 들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그 밖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리면 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좀 부과한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됐고요. 또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게 됐을 때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정부는 또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를 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좀 의결을 했는데 지금은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자 갈수록 늘고 있네요. 네, 잘 아시겠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을 해두고 물품 거래, 구매 거래에서 비밀번호 를 입력하거나 단말기 접촉 등으로 좀 간단히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80만 5,300건, 이용 금액은 207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이 4,409만 건,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용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분기 중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1분기보다 83%나 늘었고요. 이용 금액 역시 53%나 좀 급증을 한 것으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손안의 핀테크인데요. 간편 송금 서비스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네요. 네, 간편 송금은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선물금을 전화번호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올해 2분기 간편 송금 이용 건수를 보니까 하루 평균 11만 8,200건으로 1분기보다 88%가 늘었고요. 이용 금액은 46억 5,200만 원으로 103%나 뛰었습니다. 간편 송금을 이용하기 위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급 매수도 6월 말 현재 2,808만 5천 매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SNS 메시지로 월급 받는 날이 얼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네.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은 니트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죠. 네, 니트족은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앞으로 일할 의지도 없는 그런 계층을 좀 말하는데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 남녀들에게 니트족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64%가 알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또 니트족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답하다가 38%, 안쓰럽다가 32%,
암울하다가 25% 등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니트족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 10.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22.3%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이상이 2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참 문제입니다. 교육도 안 받고 고용도 안 돼 있고 또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마음의 희망이 부족하네요. 네.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과 니트족 기사를 뽑고 싶은데요. 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청년층이 그 피해를 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청년 실업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중년과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의 어려움이 또 10년, 20년 뒤의 어려움이라는 걸 미리 안다면 준비할 수 있겠죠.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흔히들 경제 전문가나 또 경제 뉴스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제의 상황이 다 안 좋은 건데요. 그렇다 보면 어느 한 곳이 안 좋아도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가게는 쓸 돈이 없고 가게가 쓸 돈이 없으면 기업의 물건은 안 팔리고 결국 기업이 또 축소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죠. 상황이 이럴 땐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요. 정부가 만든 소비 촉진 행사, 경기 부양책들 조금 단기성이다.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다. 이런 비판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의역해보면 한국 할인 축제인데요. 이게 누구를 위한 할인 축제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동맥 위주로만 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표들이 발표되면 조금 찔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올해 지금 정부가 열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지 부양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건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이미 작년에 실시했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합친 겁니다. 근데 참여 기업 수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는데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문제는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이제 대기업이 하는 대형 마트나 아울렛과 함께 이제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다 보니까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형 유통점을 찾게 돼서 오히려 이제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네. 또 둘째로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전통시장에도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금이 대부분 이제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이런 행사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많지 않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광객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 관광객들만 참여하는 이제 한계가 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행사를 열어서 뭔가 이벤트는 마련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과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비판이 생기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 촉진이나 경기 부양 자체에 좀 타겟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글쎄요, 일단은 타겟 부분보다는 이제 정부의 인식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는데 정부도 사실은 뾰족한 경기부양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이제 대부분 내일의 소득을 당겨서 지금 소비하라는 방식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성장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미래 소비마저 오히려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작년에 했던 그 임시 공휴일 제도 같은 거. 네, 작년에 참 많았죠. 예. 예. 그게 오히려 한 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세일 페스타 등 이제 마트나 아울렛을 통해서 주로 공산품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임시 공휴일 같은 걸 지정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여행을 한다든가 직접 이동을 하게 돼서 지역의 이제 식당들이나 전통시장 등의 그 효과가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할 때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이런 소프트한 보완책도 함께하면 그 효과가 좀 훨씬 커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 지정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이 대기업 공산품이나 또 공산품들이나 앞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 위주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얘기하는 게 같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또 현금 이동이 많은 어떤 그런 집단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 다시 말해서 이게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향 조정 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대출을 더 해줄 테니까 미래 소득이나 소비를 이제 당겨서 쓰라는 방식인데 사실은 뭐 상당히 이게 효과가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부동산 중개소, 뭐 인테리어, 전자제품, 심지어는 뭐 집들이 하려고 삼겹살을 사고 휴지도 사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책을 이제 정부가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정책들은 아파트나 자동차 등 대기업 제품을 구매를 늘려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전달되도록 하는 이제 파급 효과나 낙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네.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소비 진작책을 쓸 때 주로 대기업의 혜택을 받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진작책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를 올려주겠다라는 막연한 타겟팅 혹은 막연한 목표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실제로 소비 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좀 동기부여를 하고 뭐 아마 말씀하신 임시공휴일 같은 것도 사실 그런 효과에 좀 가까운 쪽이죠. 예, 이게 사실은 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들의 좀 견제를 막아주면서 그렇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 소비 계층을 도울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된다 이런 인식이 있으시거든요. 뭐 스포츠만 하더라도 국가대표 경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보다는요. 그래서 강소기업, 중소기업이 잘 돼야 실제로 경제성장 또 내실을 기한다라는 얘기를 말로는 이해를 하지만 와닿지는 않으세요. 좀 이쪽 분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시니까요. 한번 좀 어필한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을 때 뭐 핏줄이라는 대동맥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 경제를 우리 신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경제하고 우리 몸은 이제 순환이 핵심인데요. 네. 심장에서 만들어진 이제 깨끗한 피는 핏줄, 즉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뭐 죽게 되는 결과가 그렇죠. 있게 되고요. 네. 근데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 보면 우리 대기업은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심장이고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를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 몸의 핏줄과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표현하면은 우리 경제는 지금 심장만 뛸 뿐 피가 돌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지지 한국 경제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살아있지만 이게 뭐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다. 예. 정말 사람다우려면은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얘기하셨고 세계적인 추세도 교수님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거죠? 예.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뭐 최근 뭐 심지어는 개발도상국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계 소비에 좀 정부가 직접적인 관심과 또 부양책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굵직한 경제 이슈가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내 삶이 그 경제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아주 뜨겁게 얘기해보는 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경기회복 수단을 놓고 해외에서 양경제수장,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또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듯해서 신경전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통화냐 재정이냐 이렇게 요약해서 불렀는데요. 이 둘 다 쏟아부은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양대 수장 모두가 서로의 탓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생생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렸죠. 오늘 경제도면의 시간에도 이 경제 두 수장의 대립각, 그 이면 그리고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마무리를 뜨겁게 달궈주시는 분이죠.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양대 경제수장의 신경전 이런 타이틀의 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재정이냐 통화냐 뭐 서로 좀 다른 얘기들도 나왔고요. 어제 이 얘기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볼썽사납죠. 뭐 경제 정책에 그러니까는 양대 책임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은 경기 회복에 별 이제 효과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켰거든요. 네. 이 책임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자기들은 충분히 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네.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의 재정 투입은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수단인 것이고 결국은 민간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네. 민간 부분이 살아나려면 결국 이제 좋은 일자리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선순환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재정을 낭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학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마중물 효과만 제대로 만들어낸다면은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듯이요. 네. 재정 확장이 맞습니다. 네네. 결국은 재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 논란 이후에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 쓸 만큼 다 쓴 것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배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정만으로는 힘드니 좀 재정이 움직일 때 통화 정책도 병행 좀 해달라 이런 의도인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은행한테 금리를 더 이제 추가로 인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금리가 추가로 인하할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도움되려면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증가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안 살아나게 되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크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는 되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속셈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서 결국 경기 부양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네. 결국 금리라는 카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부작용을 안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뭐 재정 통화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재정이 그래도 지금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지금 재정 정책이 실행됐고요. 지금 마지막 미니 추경 10조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중물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을 투입했을 때 더 큰 돈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 더 큰 일자리, 여러 가지 소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좀 그냥 투입되는 돈에만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그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출구도 사실은 보여요. 네. 우리가 경기를 쉽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는 우리가 내수와 수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내수의 핵심 측은 이제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입니다. 네. 특히 이제 가계 부분이죠. 근데 통계청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3분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분기를 보게 되면 전체 가계의 80%가요. 1년 전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60%는 절대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하위 40%는 절대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돈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 같은 경우, 소위 말해 중산층이죠. 이들은 소득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 지출을 줄였을까요?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면서 예비적인 저축을 늘린 탓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체 국민의 80%는 중 하위 40%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40%는 고용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그렇다면 재정 투입이 어디에 사용돼야 되느냐? 더 낮은 저소득층 소득 강화라든가 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여기에 투입되면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소득이 줄어든 계층에게는 돈이 투입되건 혹은 재정 정책에 직접 수혜가 가면 훨씬 더 이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자, 이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3%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에 이 단기 부양책들을 반복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좀 보다 보면 이 성적표에만 집착해서 벼락치기 하느라 기본 실력과 내공 계속 못 쌓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들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3%대 성장은요. 항상 정부가 그랬듯이 정부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것입니다. 예. 사실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추계하는요. 그렇다면 사실 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도 없어요. 부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일호 장관이 수출 개선을 전제로 이제 3%대 성장을 전망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항상 정부 전망치를 보게 되면요. 내년도 성장을 전망할 때 항상 내년은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 결과 수출이라든가 성장도 개선될 것이다. 굉장히 근거 없는 전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곳곳에 지금 지뢰가 놓여 있는 형국이에요. 네네. 미국 경제조차도 이제 침체론이 해제되는 상황인데 네. 내년 1분기 되게 되면 이제 추경이나 미니 부양책 효과가 소멸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정 조기 집행할 거고요. 네. 하반기 되면 다시 추경 요구하는 일이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단기적 부양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범인 겁니다. 네. 앞서 다 당겨 쓰게 된다라는 설명이신데 이렇게 되다 보면 더 지금은 그나마 좀 여력 있는 재정마저도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정책을 좀 전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성장, 경제 성장률 혹은 부양이 아니라 좀 냉혹하게 바라보고 좀 정리 혹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을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수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세계 경제 환경이 개선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의 이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산업 경쟁력 개선인데 이게 이제 체질 개선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네네. 내수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회 이제 구조의 개혁과 관계가 있는 것들인데 그 구조 개혁과 더불어 가지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수 강화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출 부진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하위 40% 같은 경우가 절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일용직 일자리조차도 한 18만 5천 개가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하위 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스스로 그러니까는 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민 정책 금융을 도입을 해야 돼요. 서민 정책 금융이요? 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만 하게 되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책 자금 지원하듯이 네. 저리로 그러니까는 서민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전제로 해가지고 네. 융자를 좀 해줘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한국판 양적 완화 말씀하신 거랑도 같은 맥락이죠. 예, 지금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너무 금리가 높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악성 부채로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위 40% 실질적으로 돈이 돌 수 있는 정확한 타겟에 좀 정책 금리를 시행하는 게 재정을 집행하는 게 더 옳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278님은 택시기사님이시네요. 타는 승객 손님 말씀들 들어보면 경기 어렵다, 참 걱정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요 라고 하셨는데 힘내시고요. 기사님 달리시는 만큼 또 정말 지갑도 두둑해지시도록 저희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방송 듣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고 매시간 빠른 뉴스 전해드려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5316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6467님은 지방세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신랑이시네요. 사장님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재밌어 하시네요 라고 했는데 부부가 함께 들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8498님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필요한 지방세입니다. 예, 정답 주셨고요. 라마다 호텔 숙박권은 8166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세 잘 듣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6467님께도 저희가 라마도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선물도 많이 있는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